자, 시작해봅시다. 예, 페이지 51쪽인 것 같네요. 201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5 학년도 6월 모의고사. 자, 질문상 받도록 할게요. 뭐부터 할까요? 뭐야? 15번. 15번 문제 하겠습니다. 15번이요.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같이 전기소자 XY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어요. X하고 Y는 코일 또는 축전기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스위치를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더니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0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일 기호로는 L을 쓰고 있습니다. 축전기, 콘덴서, 커패시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기호를 이렇게 쓰면서 C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여러분들이 중에 뭐 공과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거의 절반은 공과대학이에요. 나머지 한 4분의 1은 흔히 말하는 자연과학대학이고요. 그래서 순수 학문으로 수학, 물리학, 화학, 또는 천문학 이런 것들 배우는 학문이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농과 계열이에요. 물론 아주 일부의 의과대학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만큼 공과대학을 이제 대부분 가는데, 그 공과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학문들에서 전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기, 전자, 전파 이런 쪽들 말입니다. 거기에 이런 코일과 콘덴서가 매우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코일은 전류가 흘러갈 때 이 코일은 전류에 대해서 방해하는 작용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코일 혼자서는 자체 유도라는 이름을 썼고요. 코일 두 개에 대해서는 상호 유도라는 이름으로써 저항의 효과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 효과라는 것은 결국엔 기존 전류를 자기가 먼저 자기장 형태로 저장했다가 다음으로 넘겨줄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코일 XL 쓰고 있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저항 효과예요. 저항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저항의 의미는 아니에요. 저항의 효과입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면 E 파이 F, 이 F는 전류의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L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L 값은 코일의 자체 값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일이 있는 회로에 교류 전원을 연결하자 하겠다고요. 예, 이쪽에다가 저항 자체도 연결해봤네요. 확인했습니까? 네. 교류 전원의 전압이 V겠고 저항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프리퀀시 진동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수가 여러분들 0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진동수가 0이라는 뜻은 징유전기를 얘기합니다. 징유전기에 대해서는 F 제로가 되면은 결국 저항 효과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저항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류가 최대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다. 진동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고주파가 될수록 저항 효과가 점점점 더 커지겠네요. 저항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은 전류 세기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겠네요. 예. 그래서 요 전류 최대 전류 세기는 저항 R분의 걸린 전압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코일은 고주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해? 고주파는 잘 통과시키지 못하죠. 저항 효과가 커지면서 말입니다. 고주파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동수가 작은 저주파는 잘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게 코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축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이놈은 XC 커패시터 용량,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전 효과예요.
이해됐습니까? 실제적인 저항으로서 즉 열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2파이 FC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축전기가 이렇게 있고 예, 저항체 R도 있고 교류 전기로 연결해서 전압 V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요. 뭐 마찬가지 이 C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전기 용량은 좀 바꾸기가 쉽습니다. 누구보다 코일보다 말입니다. 이거 축전기는 여러분한테 과거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속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금속판 사이의 간극을 D라고 하겠고 면적을 A라 하겠습니다. 뭐 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C 전기 용량이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엡실론 이 안에 무엇을 채웠나에 따라서 유전체의 유전율이라는 걸 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간극 D와 그리고 면적 A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좀 바꾸기 쉬워요. 유전율을 바꿀 수도 있겠고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유전율을 바꿀 수도 있겠고 면적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손바닥 면적 전체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손바닥 면적은 한 절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손바닥이 손 전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용량을 좀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놈은 그러니까 진동수에 대해서 전류색이나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아까 말했지만 진동수가 제로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제로다라는 것은 직류전기예요. 네. 직류전기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겠어요. 용량 리터스 값이 무한대로 돼버리겠네요. 무한대가 되는 것은 전류세기가 0입니다. 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이 전류세기는 어디에 수렴될 수 있습니까 하면 역시 똑같습니다. 어디에? R분의 V에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이거를 만약에 직류 전기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여기에 전하가 쌓이면서 이 직류 전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전하가 쌓이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고주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잘 통과시키는 게야 제거시키는 게야 잘 통과. 통과시키는 거죠. 고주파는 잘 통과시키겠고 또는 저주파는 오히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축전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이거 좀 정리하십시오. 이거 계속 앞으로 입시 물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입학하게 되면 바로 1학년 때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해가 지났지만 지난 해에 맨 막판에 공부했던 게 뭡니까 하면 전기에너지를 공부시켰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력량 이런 걸 공부시켰잖아요. 이해해서? 그런 거에 조금 더 연장선상에 있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새로운 친구도 알겠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그 뒤가 빈종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되겠고 뭐 사진 찍는 거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지적재산권 그딴 거 없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얼굴 찍혀도 상관없습니다. 초상권 그딴 거 없습니다. 저 새끼는 그러니까 저 메일비를 저 새끼야. 야 유튜브에 내가 몇 개나 올렸는데 그걸 뭐 또 따로 찍어. 야 찍어서 바탕 화면 만들어라 그래. 저기요 맥시 왜 쪽에 아이씨 오늘 제목 나왔어. 기백 왜 저래? 동영상 스샷한 거 단톡에 올려도 돼요? 예? 동영상 스샷한 거 단톡에 올려도 돼요? 니들은 왜 밥 먹는 거 단톡에 다 올리고려? 저희 이해할 수 없어. 따로 있는 단톡방이 없어요.
아 숙제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단톡에 올리고 야 숙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 숙제 자체의 존재 자체를 묻는 건 뭡니까? 숙제가 뭐니? 뭐 이런 질문이라면 그나마 숙제가 있어요? 이런 질문 없기를 바라겠지만은 없진 않잖아요. 아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질문해? 저항이 있고 L 코일도 있네요. 네. C 콘덴서도 있어요. RLC 회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축전기 콘덴서도 있어요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류를 다시 이 교류 신호의 진동수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코일은 진동수가 커버리면 잘 통과를 못 시켜요. 네. 반면 축전기 콘덴서는 잘. 진동수가 낮으면 오히려 통과를 못 시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프리퀀시 진동수에 대해서 전류의 세기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전류를 잘 통과시킬 때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진동수의 얼마 정도의 크기를 가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XL과 X를 썼지 않습니까? 네. 임피던스 Z를 쓸까 하겠습니다. 역시 전체 저항 효과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얘는 R 제곱 저항의 크기의 제곱에 대해서 더하기 XL-XC의 제곱의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항값은 유형값입니다.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저항 R 값에 대해서 XL과 XC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XL-XC 하니까 이런 정도로 될 것이겠고 전체 합은 임피던스 Z는 이런 크기의 임피던스 Z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크기는 XL-XC의 절대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XL-XC 값이 제로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XL과 XC 값이 서로 같아 보이면 전체 임피던스 Z는 R과 같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요 둘이 서로 같아지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저항값이 가장 작다는 것은 전체 전류값은 가장 크게 걸리겠네요. R분의 V로 걸리게 됩니다. 네. 요 진동수를 공진 주파수 또는 고유 진동수 이런 이름을 쓰게 됩니다. XL과 XC가 서로 같다. 2파이 FC분의 1과 2파이 F L이 서로 같아지는 그런 진동수 F는 하겠습니다.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계산되겠고 이걸 고유 진동수 또는 공진 주파수 즉 우리가 라디오 채널을 듣고 싶은 거 할 때 다이얼을 돌리는 과정에서 전기 용량 C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진동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전자회로의 가장 기초 내용이긴 해요. 이게 RLC 회로가 임피던스 Z가 저항과 같아지는 것은 전류의 맥스 최대값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장 처음 배웠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모든 모의고사당 하나씩 거의 꼬박꼬박 나와요. 공부를 한 번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요? 뭐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자, 그러면 15번의 얘기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15번 문제에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소자 X가 돼 있네요. 스위치 스몰 a, B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엔 교전기가 있고요. 여기 저항 R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 소자 Y가 있고요. 여기에 볼트미터 전압계를 준비시켰네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요. 입니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는 것은 직류회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직류전기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직류전기 당연히 F가 제로죠. 되겠습니까? 근데 뭐래? 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된대요. 직류전기를 통과시키는 게야, 못 통과시키는 게야? 못 통과시키는 거죠. 예, 0은 축전 축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죠? 진동수가 0이 되니까 전류를 못 통과시켜요 하는 그림입니다. 네 예, X는 축전기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Y는 자연스럽게 컨덴서가 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아주 코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제는 스위치를 B에 연결해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래요. 그러면 이제 교류 회로를 만들었잖아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진동수를 증가시켜요. 요 진동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코일의 X, L 값도 역시 뭐가 돼? 증가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저항부가 점점 더 커져요. 전기가 잘 통해 못 통해? 못 통하죠. 전류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감소한다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2, 4번 중에 골라서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전력 문제는 세 가지로 귀결된다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얼라리야? 교류 전을 증가시키기 했어 안 했어? 했었 했죠. 그러면서 저항체를 놓고 결국에 일종의 뭐가 되나? 가변 저항을 놓고 전부 A를 준비했습니다. 가변 저항 놓고 전부 B를 준비했습니다. 전부 C와 전부 D가 준비됐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가변 저항값이 증가되면 전체 전류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전체 전류값은 줄어서 줄어들고 그래서 A의 발비는 감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가변 저항값이 증가하더라도 B에 걸린 전압은 뭐하다? 동일하죠. 네 일정합니다. 그래서 B의 전력은 동일합니다. B의 발비는 밝아지고 어두울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가변 저항값이 뭐하기 때문에 증가한다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체 저항값이 커지겠고 전체 전류값은 뭐하대? 감소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전체 전류값은 가변 저항이 증가하면서 전체 전류값은 I2는 감소합니다. 이쪽으로 흘러갈 전류가 뭐한데? 감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C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V 이꼴 I R 할 거 아니야. 네 그지? 됐나요? C에 걸린 전압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걸린 전압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중요해요. 확인됐나요? 다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압계가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하면 코일에 연결됐습니다. 코일에 걸린 전압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프리퀀시 진동수가 교류전원의 진동수가 증가하면서 엑셀 값이 증가되니까 결국에 임피던스 Z 전체 저항값이 커져서 I 토탈 전체 전류값은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가 뭐하대? 감소한대. 그러면 저항이 먹을 V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뒤에서 먹을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아, 전류가 감소하니까 V 이꼴 IR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였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기존의 전압을 저항과 코일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전류가 줄어들면서 저항이 먹을 전류가 줄어들고 저항이 먹을 전압이 줄어들고 그럼 나머지 남은 전압 코일이 먹을 전압이 오히려 증가하네요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맞죠? 전력 파트라는 게 보면 전압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는 전류가 얼마나 흐릅니까의 문제인데요. 이건 교류 회로에서도 앞에 여러분한테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해봤는데요.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18번 부력에 대한 어떤 내용의 문제가 필요할 것 같네요. FB 부력이라는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 부력은 물체가 어떤 유체에 잠겨 있어요 했습니다. 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완전히 가라앉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가라앉은 물체가 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그게 유체 밀도보다 작았기 때문이겠죠. 나라는 물체는 그 유체에 대해서 완전히 가라앉아 있네요. 나의 밀도는 당연히 유체 밀도보다 더 컸더랬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밀도를 보면 로우 이건 이제 유체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죠? 가는 밀도가 좀 작은, 나는 밀도가 좀 더 큰 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물체가 어떤 특정 유체에 잠겨 있을 때 부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로우 유체 밀도를 나타냅니다. G는 당연히 지구 중력가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V가 중요한데요. 이 V는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즉 나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잠겨 있었기 때문에 뭐 부피 전체를 다 쓰면 되겠습니다만 가는 요만큼 잠긴 부피를 나타내는 바가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됐나? 네. 그렇다면 가는 이렇게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가의 질량을 스몰 m이라 쓰겠습니다. 요 스몰 m이 내리는 mg라는 중력이 있겠죠. 네. 근데 그놈을 뭐하게? 또 받치는 F 부력이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힘의 평형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mg와 로 G V 여기서 말하는 V는 이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 네. 잠긴 부피가 뭐하다고? 같잖아 하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V 잠긴 부피를 얘기합니다.
요만큼 얘기하는 놈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상황일까요? 하겠어요. 나의 질량을 라셈삽을 볼게요. 이 라셈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가는 라셈G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유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것이야? FP가 있을 것이야. 그렇지? 네. 그렇다면 이게 서로 같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네요. 예, 이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겠네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라지 M이라는 기호를 쓰면서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FB와 뭐가 같다? 수직 항력의 합이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체가 아예 없었으면 당연히 물체의 무게와 수직 항력이 같았겠죠. 근데 물이 담겨 있으면서 꼭 물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수직 항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겠죠. 물이 없었다면 라셈G하고 수직 항력이 서로 같았을 텐데요. 물이 담기면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는 줄어들어 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18번 문제 다시 한번 보죠. 질량이 각각 M, 4M이고 부피가 V로 같은 물체 A, B가 실로 연결돼서 정지해 있는데요. A는 액체의 절반이 잠겨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잠긴 부피는 얼마나 됩니까? 하면 2분의 1 V가 잠긴 부피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B는 수평 바닥에 놓여 있어요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4M이고 M이었네요.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예.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라고 해놨습니다. A의 밀도를 로라고 한다면 액체 밀도는 3로가 되겠죠. 네. B의 밀도는 얼마 나올까요? 질량이 4배잖아. 같은 부피인데 밀도가 4배가 되겠죠. 4로가 될 것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밑으로 내리는 무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중력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중력들은 A가 mg만큼 있을 것이고 B가 4mg만큼 있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노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떠받치는 힘은 했습니다. 부력이 있겠죠. A에 떠받치는 부력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3로 G 2분의 1V가 되고 있습니다. 네. B가 떠받치는 놈은요? B가 떠받치는 것은 B를 떠오르게 하는 부력은 3로 G, V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네. 되겠다? 그리고 A를 띄우고 B를 띄우고 플러스 맨 마지막 수직항력, B를 떠받치는 수직항력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됩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근데 A의 질량은 합니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질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당연히 질량 M은 하겠습니다. 질량 M은 하겠네요. 밀도
A의 밀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부피, V 자체가 되죠. 로 V 자체가 뭐다? M이었습니다. 로하고 V, 로하고 V. 이게 뭐가 된다고? M이에요. 좌변은 OMG였습니다. 네.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과 3 합하면 2분의 9? 산수계산 맞나요? 네. 2분의 9. 로 V를 우리는 네.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G라고 쓰겠네요. 네. 됐습니까? 나머지 남은 수직항이 될 것이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수직항을 구하랍니다.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 됐나요? 네. 자, 퀘스천. 이 실의 장력 T는 얼마만큼 걸릴까요? 왜요? 왜 쓱하는데? 백지민, 왜또 뭐 컨디션 안 좋아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죽으려 그래. 주민한테 볼게요. 그러면 나을 거야. 원래 감기는 그래요. 남게 옮기면 자기가 나아요. 세미한테 옮겨서 조만간 나을 것 같아요. 이상이 있는데. 자, 자기 보였습니까? 얼마 나와? 왜요? 왜? 얼마 나와? 뭐야? 블라리야? 이것도 역학을 왜 이래? A 입장을 봤습니다. A가 내린 힘은 분명히 mg였죠. A 질량은 m이었습니다. 그렇다면 F 부력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3로 G 장기 부피가 2분의 V였잖아요. 근데 아까 로브를 뭐라 했지? 로브를 뭐라 했어? M이라 했잖아. 네. 로브를 M이라 했으니까 이건 2분의 3 mg 되겠죠. 근데 평을 유지하고 있던 것은 위로 올리는 게 2분의 3 mg고 밑으로 내리는 게 mg였다면 끄집어 내리는 실의 장력 T가 나머지 2분의 1 mg만큼 걸리면 되는 거잖아. 뭐 신기해요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신기하시면 이제 안 돼요. 신기해 이제 아닙니다. 쌤, 저는 기초적인 문제 이제 내지 마서 이런 적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야 돼요? 자, 2015 학년도 6월이라고 돼 있는 거 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더 있을까요? 19번. 19번 문제요. 자, 19번은 돌림힘이라는 파트에서 소개되는 건데요.
토크 돌림이라는 점을 씁니다. 회전체가 회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주점 돌리는 요 놈에 대해서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힘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하는 뭐 이런 내용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리게 만든 토크 시계 방향은 힘 F 곱하기 R 되겠네요. 근데 이게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것은 결국엔 반시 방향으로 넣는 새로운 F 스몰 F가 있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요 놈의 거리를 라자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토크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스몰 F 곱하기 라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전축을 통해서 시계 방향 돌리게 반시계 방향 돌리게 하는 것이 서로 같아진다면 안 돌아가겠네요 하는 거죠. 네. 과거 여러분들이 시소가 지뢰 이런 것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뢰의 어떤 받침점이 있을 것이겠고 내가 넣어준 힘점의 부분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는 부분이죠. 요 길이를 스몰 A, 요 길이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무게에 웨이트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시계반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내가 넣어줘야 될 힘 F입니다. 네. B만큼의. 하면 반시를 돌리는 건 물체의 무게, 웨이트에 대해서 A만큼 되죠. 그래서 나는 힘 F를 얼마만 주면 됩니까? 하면 물체의 무게, 뭐 또는 mg를 써도 되겠고 B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길이를 길게 하면 할수록 내가 넣어줘야 될 힘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겠다 하는 게 이게 지뢰가 되겠습니다. 대신 내리는 길이가 길어지죠. 올라가는 길이는 짧은데 말입니다. 일의 원리라는 타이틀에서 배워봤습니다. 내가 도구에 힘을 주고 도구에 대해서 일을 해줬는데 이 도구는 물체에 대해서 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크기는 서로 같게 하겠습니다. 네. 힘은 분명히 작게 주는 이득이 있겠으나 일의 크기는 바뀔 거 없다는 거죠. 물론 전제조건 있죠. 마찰이 없다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9번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죠. 참고로 아직은 2014년 걸 풀고 있습니다. 돌리밍 파트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물리 1에서 소개되다가 2020년부터 물리 2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면 물리 2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돌리밍을 배울 일이 없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특히 뭐 건축, 뭐 건설, 뭐 건축, 토목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돌리밍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직 특강을 돌리밍을 안 했는데요. 저쪽 다른 쪽에는 특강을 돌리밍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좌절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돌리밍은 2D입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물체 운동하면서 직선상에서 물체 움직이는 거 하잖아요. 1D예요. 직선상에서 1D잖아. 그잖아요. 이거 2D예요. 건물은요 3D예요. 왜 시공간까지 넣고 싶어요? 머리가 지끈해요? 문제. 두 받침대 A, B에 놓인 길이 6m, 질량 40kg짜리 나무판 위에 철수가 정지한 상태에서 나무판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때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650N이라고 합니다. 해놨네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6m짜리 전체 길이고 받침점 A로부터는 1m 그리고 받침점 B로도 역시 뭐 1m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철수는 A로부터 역시 1m 되는 곳에 철수가 있네요. 지금
나무판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40kg짜리가 했습니다. 따라서 400N이 무게중심이 있을 것 같네요. 전체 6m였으니까 여기 1m 되는 이쪽에 나무판대기의 전체 질량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400N짜리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근데 A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이 있었대요. 얼마요? 650N 말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돌림이면 어느 지점을 돌림임의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좀 편한 부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가 두 배인 나무판을 떠받쳐야 될 거 아닙니까? B에 걸린 힘은 알아볼라 하면 몰라요. 왜? 철수의 질량이 안 나왔거든요. 철수의 질량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철수가 1000N짜리였다면 1000N짜리였다면 1000N, 400N 합치면 A가 떠받치는 B가 떠받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B가 떠받치는 힘은 크기가 모르다 보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삼을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생각해 보자고요. 시계 방향 누가 있습니까? 하네요. B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은 A가 떠받치는 힘이죠. 네. 그치? 그래서 650N 곱하기 거리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하면 4m 떨어졌죠. 네. 되겠나요? 그럼 반시 방향은 합니다. 일단 나무판대가 400N짜리입니다. 되겠나요? 그 거리는 2m 떨어졌겠네요. 네. 철수의 무게를 잘 모르겠어요. mg만큼 있겠어요. 뭐 그냥 웨이트를 씁시다. 철수 무게 웨이트 합시다. mg만큼에서 웨이트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얼마 떨어졌습니까 하면 B로부터는 3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뭐하다? 같은 상황이잖아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산수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무게 얼마예요? 뭐야? 뭐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철수 무게 얼마예요? 600. 예, 철수 무게 600N짜리입니다. 철수 60kg짜리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철수의 무게가 600N이었거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철수가 이제 나무판의 끝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수가 600N짜리가 나무판의 끝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판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B를 왼쪽으로 옮겨요. B를 왼쪽으로 옮겨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B를 왼쪽으로 옮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특정 지점을 지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해됐어요? 막대기 A에는 받침대 A에는 힘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리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받침대 A에는 힘이 더 이상 걸리지 않게 되는 B를 기준으로 뭐 하게 되는 시계 방향을 돌아버리게 되는 그 최대 X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도 B를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토크 시계 방향은 하겠습니다. 이게 철수가 내려야 되겠네요. 600입니다. 원래는 이 길이가 1m가 있었는데 x만큼 더 갔죠. 예. 1 플러스 x만큼 더 갔습니다. 그럼 토크 반시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반시계는 물체의 무게가 받침대가 반시계로 분리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받침대는 400N짜리였습니다. 원래 이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2m였습니다. 그지? 네. 그 2m인데 x만큼 땡기다 보니까 2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겠습니다. 이제 남은 산수 영역일 뿐이죠.
뭐 어차피 공 두 개 끌어내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6x는 4이 8 플러스 8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10x는 2가 되겠네요. x는 0.2m가 되겠군요. 우리가 지금 물리에서 파동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파동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좀 짜잘한 부분들 하면서 유체의 압력이라든지 유체의 부력 그리고 베르누리 효과 뭐 그런 것들 가르치면서 추가로 돌림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겠고 쌤 유튜브 타고 들어가면 특강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특강 교재들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겠고요.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짜입니다. 알잖아요. 물론 대부분은 안 볼 거지만 공짜라서 한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짐이 죽을러 간다. 집에 가라 그냥.